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하나의 거대한 블록체인 플랫폼, 바로 솔라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이 쓰였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 기술적 설계가 어떻게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거대한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미래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들어갈 것 같네요. 맞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갈등이자 핵심은 바로 솔라나가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다른 길, 모놀리식이라는 설계를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이 선택이 솔라나에게 정말 압도적인 속도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일부 희생해야만 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전략적 트레이드오프를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꼭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블록체인에는 그 유명한 트릴레마가 있잖아요. 분산화, 보안,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요. 여기서 솔라나의 선택은 뭐였나요? 네,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모든 레이어 1 플랫폼이 내려야 하는 뭐랄까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을 요약해주죠. 솔라나는 그중에서 확장성, 그러니까 즉 속도에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요? 네, 이걸 달성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단 하나의 거대한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모놀리식 접근 방식을 택했고요. 모놀리식, 그리고 이더리움이 택했다는 모듈러.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더리움을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서울이요. 도심, 그러니까 레이어 1은 아주 안전하지만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끔찍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도심 주변에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즉 레이어 2 롤업을 많이 만들어서 대부분의 교통량을 거기서 처리하게 해요. 그리고 최종 결과만 서울 도심에 기록하는 모듈러 방식을 택한 거예요. 아하. 안전하지만 도시 간에 이동하려면 다리를 건너거나 환승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아, 그래서 이더리움 앱을 쓰다가 다른 앱으로 자금을 옮기려면 브릿지라는 걸 꼭 써야 하는 게 그런 이유군요. 복잡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브릿지가 도시를 건너는 다리인 셈이죠. 그럼 솔라나는 어떨까요? 솔라나는요? 반면에 솔라나는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초고속 도로망으로 설계한 모놀리식 구조예요. 와, 처음부터요? 네, 모든 차가 그냥 같은 도로 위에서 막힘없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나 사용자가 복잡한 레이어 2나 브릿지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일 글로벌 상태 위에서 아주 단순하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번거로움이 아예 없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대규모 사용자를 유치하는 데는 정말 유리한 구조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하나의 거대한 초고속도로망이라니.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실제로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려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역사 증명, 그러니까 프로프 오브 위스토리라는 게 그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압도적인 처리량의 중심에 바로 역사 증명, POH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지분 증명, POS 같은 합의 메커니즘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POH는 합의를 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전체를 위한 일종의 암호학적 시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잠깐만요. 암호학적 시계라니요? 시간을 맞추는 게 블록체인에서 그렇게나 어려운 문제였나요? 그냥 서버 시간 같은 걸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탈중앙화 시스템의 딜레마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요. 지금 뉴욕에 있는 내 시계가 맞아? 아니면 서울에 있는 네 시계가 맞아? 하는 걸 전 세계에 흩어진 노드들이 서로 계속 통신하면서 합의해야 해요. 아, 그 통신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통신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솔라나는 POH라는 기술로 그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POH는 검증 가능한 지연함수 VDF라는 기술을 써요. 이걸로 트랜잭션이 발생한 순서대로 모든 사건에 타임스탬프를 미리 딱 찍어두는 거예요.
미리요. 네, 덕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노드들이 서로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어보면서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어져요. 이미 찍힌 타임스탬프 순서만 보고도 아, 이 거래가 먼저 일어났구나 하고 바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순서가 바로 다음 단계의 핵심 기술, 즉 병렬 처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데 드는 에너지를 없애서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였다는 거군요. 그럼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도리움처럼 하나씩 처리하나요? 여기서 바로 C레벨이라는 병렬 실행 엔진이 등장합니다. 이더리움이 은행 창고 하나에서 고객들 업무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한다면 솔라나의 C레벨은 수백, 수천 개의 창구를 동시에 열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수천 개를 동시에요? 네, 미리 트랜잭션들을 쫙 훑어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들, 예를 들면 A계좌 출금과 B계좌 출금처럼 서로 전혀 관계없는 거래들을 식별해서요. 이걸 동시에, 즉 병렬로 실행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POH라는 교통관제사가 차들 순서를 미리 쫙 정리해주면 C레벨이라는 8차선 고속도로가 그 차들을 동시에 쌩쌩 달리게 만드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로 비교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6만 5천 TPS, 그러니까 초당 6만 5천 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하고요. 6만 5천 건이요? 네,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연평균 약 1000 TPS를 꾸준히 기록했어요. 다른 애원 플랫폼들 평균이 129 TPS, 이더리움 애원이 고작 15에서 30 TPS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격차죠. 초당 6만 5천 건이면 사실상 비자 카드 수준인데 이게 정말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한 건가요? 어딘가에 분명히 함정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점이 솔라나의 하드웨어 포워드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솔라나는 처음부터 무어의 법칙에 아주 강하게 베팅했어요. 아,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그 법칙이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가격은 싸질 거라는 그 믿음에 기반해서 네트워크를 설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검증자,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사양이 필요한가요? 최소 24코어 이상의 CPU, 384GB 이상의 램, 그리고 10GBps의 초고속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해요. 와, 사실상 데이터 센터급의 고사양 장비가 필요한 거죠. 운영 비용도 한 달에 $500에서 $1,000,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이상 들고요. 와, 그 정도면 일반 사용자가 그냥 취미로 운영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네. 불가능하죠. 이 정도의 진입장벽이라면 검증자 수가 많지는 않겠네요. 이건 좀 탈중앙화라는 가치에 반하는 방향 아닌가요? 속도는 빠르지만 결국 소수의 부자들만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솔라나 검증자 수는 약 2,000명 수준입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이더리움 노드에 비하면 현저히 적죠. 단기적으로는 분산화 수준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셈이에요. 미래를 보고 한 선택이라는 거군요. 네, 장기적으로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하드웨어 비용이 싸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자로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분산화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그 미래에 베팅한 거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솔라나의 성공이 이런 외생 변수,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압도적이지만 어느 정도 중앙화된 기술 엔진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연간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에서도 블록체인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지표로 수수료 수익을 꼽아요. 왜 하필 수수료 수익이죠? 조작하기가 어렵고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가 유용해서 기꺼이 돈을 낸다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실제 수요의 증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솔라나의 수수료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솔라나 생태계는 월 4억 달러 이상, 연간으로는 50억 달러가 넘는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와, 50억 달러요?
네, 이 정도면 솔라나를 단순히 블록체인 하나가 아니라 작은 신흥 시장 경제에 비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그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시가총액은 현재 3위지만 실제 네트워크 활동성을 보면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데이터 리더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연간 1000건 이상의 TPS는 2위 플랫폼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치니까요. 그럼 이 활발한 경제 활동이 SOL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나요? 그냥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솔라나 토큰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아주 강력한 가치 축적 피드백 루프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피드백 루프요? 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수수료 소각이에요. 수수료 소각이라면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인가요? 마치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주식 바이백과 거의 똑같은 효과예요. 솔라나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기본 수수료 중 50%는 영구적으로 소각돼서 유통 공급량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50%나요? 네, 시장에 풀린 토큰 수가 계속 줄어드니 남아있는 토큰 하나하나의 가치가 더 희소해지는 원리죠. 이게 SOL 토큰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나머지 50%의 수수료는 어디로 가나요? 검증자들한테 가나요? 그게 바로 스테이킹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SOL 토큰은 스테이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다른 자산처럼 기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스테이킹을 한 보유자는 수수료 소각으로 인한 간접적인 가치 상승 효과 외에 두 가지 직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받아요. 첫째, 연 4% 수준의 신규 발행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고, 둘째, 소각되지 않은 기본 수수료 50%와 우선순위 수수료 100%를 보상으로 받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그 수수료의 절반은 소각돼서 SOL 토큰이 더 희귀해지고 나머지 절반과 추가 보상은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니까 이건 마치 성장하는 국가의 세금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그 세금의 일부가 국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는 구조와 아주 비슷하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그러면 수수료 증가, 그러면 소각량 및 스테이킹 보상 증가, 그러면 SOL 토큰 가치 상승이라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 덕분에 SOL은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을 넘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상품 화폐, 커머디티 머니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방금 스테이킹 보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률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숫자로 딱 떨어지는 수익률이요.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요? 현재 SOL의 명목 스테이킹 보상률은 약 7% 수준이에요. 7%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죠. 아, 그렇죠. 명목 수익률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사실상 손해니까요. 맞습니다. SOL의 신규 발행률, 즉 인플레이션율이 약 4%니까요. 명목 수익률 7%에서 4%를 빼면 약 3%의 긍정적인 실질 수익률이 나옵니다. 3% 실질 수익률이라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진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3%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보상이 아니라 MEB나 우선순위 수수료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지불한 돈에서 나오는 진짜 수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트워크 성장의 과실을 토큰 보유자들이 직접 나눠 갖는 구조인 셈이죠. 3% 실질 수익률. 이게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걸 디지털 배당이라고도 부르던데요. 네, 외환 시장의 캐리 트레이드나 주식의 배당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요? 네. 디지털 캐리 관점에서 보면 SOL의 높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3%의 실질 수익률은 주요국 채권이나 외환 캐리 트레이더와 비교해도 아주 매력적인 프로파일을 제시하죠. 또 디지털 배당 관점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수입 흐름이 생긴다는 점에서 배당주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GSOL이나 바네크의 VSOL 같은 ETF를 통해서도 솔라나에 투자하고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기관 같은 큰 돈이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시장의 유동성과 신뢰도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죠. GS올 같은 상품은 ETF 보유자에게 약 7.23%의 스테이킹 보상을 그대로 돌려주는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긴장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구조적 긴장 관계라니 그건 어떤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ETF 자금이 소수의 대형 커스터디언,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같은 곳을 통해 소수의 대형 검증자에게 위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겠네요. 그렇죠. 네트워크의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거대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중앙화 리스크가 발생해요. 금융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프로토콜의 핵심 가치인 분산화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결국 이 3%라는 실질 수익률도 네트워크가 계속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활동을 넘어서 솔라나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솔라나의 미래에 결정적인 건가요? 뭘 말해요. 현재 약 300억 달러 규모인 이 시장은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예측에 따르면 2034년까지 무려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금융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시장입니다. 300억에서 30조 달러요? 와, 상상도 안 가는 규모네요. 네,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왜 하필 솔라나가 이 RWA 시장에 유리하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죠? 토큰화된 자산이 전통금융을 넘어서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초고속 처리량과 아주 낮은 거래 비용. 아, 속도와 비용. 네, 예를 들어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는데 몇 분씩 걸리고 수수료가 수천 원씩 나온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솔라나의 아키텍처는 거의 즉각적인 결제와 아주 낮은 비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어요. 특히 초단위로 수백, 수천 건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빈도 거래, HFT 같은 금융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 중 하나죠. 기관들도 솔라나의 이런 장점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나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최근 세계적인 거래소 크라켄이 솔라나 기반의 토큰화 주식 플랫폼인 팩트를 인수한 사례가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가 단순히 개인들의 놀이터를 넘어서 RWA 시장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서 기관들의 전략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RWA 시장에서도 결국 이더리움과 경쟁해야 할 텐데 제로섬 게임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이 성장할까요? 초기에는 경쟁처럼 보였지만 점차 상호 보완적 관계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 보완적이요? 네. 이더리움은 높은 보안과 규제적 성숙도를 바탕으로 거대한 국채 같은 자산의 최종 정산 및 보안 계층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중앙금고 같은 역할이죠. 아, 최종 기록을 남기는 곳? 맞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트레이딩 플로어 같은 성능 및 거래 계층을 공략하고요. 실제로 솔라나는 이미 토큰화 주식 부문에서 6개월 만에 200%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효율성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WA 시장이 현재 300억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1000배 이상 성장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 조건이 바로 솔라나 같은 고성능 L1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SOL의 가치는 미래 수십조 달러 금융 거래를 처리할 핵심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솔라나 하면 FTX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FTX 붕괴는 솔라나에게 임사 체험과도 같았지만 그걸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솔라나의 장기 생존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SOL 가격이 250달러에서 10달러 미만으로 폭락했고 다들 VC들이 만든 체인이라며 끝났다고 평가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반등에 성공했을까요? 핵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요? 네. 가격이 95% 이상 폭락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솔라나의 개발자 잔류율은 오히려 31%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와, 오히려 올랐다고요? 네. 도움을 보고 온 사람들은 떠났지만
기술 그 자체를 보고 온 진짜 빌더들은 남았다는 뜻이죠. 이게 솔라나의 가치가 FTX의 자금에 의존한 게 아니라 기술력 자체에 내재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사태의 정점에서도 네트워크는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고요. 위기를 극복한 건 정말 대단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리스크도 있겠죠?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중앙화 문제나 과거의 네트워크가 몇 번 멈췄던 이력 같은 것들이요. 네, 물론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첫째는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구조적 중앙집중화 위험입니다. 네트워크의 분산화 수준을 나타내는 나카모토 계수 같은 지표를 통해 이 리스크를 계속 평가해야 하고요. 둘째는 네트워크 안정성 위험이에요. 과거 네트워크가 중단된 이력은 분명한 취약점이죠. 이 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요? 계속 멈추면 신뢰를 잃을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점프 크립토가 개발한 파이어댄서라는 새로운 독립 검증자 클라이언트를 도입하고 있어요. 파이어댄서요? 네, 이건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높여서 기존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죠. 이 파이어댄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솔라나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L2와의 경쟁, 그리고 SEC 같은 규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변수고요.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네요. 기술 설계의 핵심 트레이드오프부터 시작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3%의 실질 수익률, 그리고 수십조 달러 규모의 RWA 시장의 미래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솔라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솔라나는 기술, 경제, 그리고 회복 탄력성 모든 면에서 L1 시장의 전략적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놀리식 설계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성능은 실질적인 온체인 경제를 만들었고 FTX 사태 극복은 그 생존 능력을 입증했죠. 장기적 가치는 RWA 토큰화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비전에 확고히 기반하고 있고요. 그럼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관점을 추천합니다. 첫째,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SOL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디지털 캐리를 제공하는 성장 지향적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죠. 네. 둘째, 리스크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구조적 중앙화 수준과 네트워크 안정성, 특히 방금 말씀드린 파이어댄서의 성과는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예요. 셋째, 장기적 전망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RWA 혁명이 가져올 기하급수적인 인프라 수요 증가 잠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솔라나의 성공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보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빨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베팅처럼 느껴지네요. 만약 수십조 달러의 자산이 정말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중앙화 리스크는 그때 가서도 여전히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그 속도를 얻기 위해 감수할 만한 전략적 선택으로 재평가받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